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MBC 박서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복은 이미 지났고요. 처서가 다음 주라고 하는데 네. 어때요? 박서영 아나운서 가을 좀 느끼시나요? 요즘 덥긴 하잖아요, 여전히. 더워요. 근데 그 예. 햇빛이 여름의 햇빛이랑 가을의 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찌는 더위가 아니라 약간 햇살이 따가워지는 게 느껴지는 게 가을이 왔다라는 아하. 생각이 고추 말리기 들더라고요. 좋은 날씨인데. 예, 농촌에서 자라셨군요. 네, 농촌에서 많은 시간 보냈어가지고 네. 갑자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데 덕원 씨 뮤지션들 특히 가을 많이 타시지 않아요?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가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이게 습했던 공기가 싹 가시면서 문득 그동안 약간 좀 못했던 생각들이 네. 한 번에 밀려올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수업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댓글로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해 볼까요?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입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내주세요. 네, 이런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다음에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상대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대개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미성년자들을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에 이뤄지는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범죄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여교사와 남고생의 부적절한 관계도 이 범죄 혐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성적인 관계를 형성한 다음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통제하는 성범죄인데요. 무슨 범죄라고 할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팬더밍 성범죄, 2번 그루밍 성범죄, 3번 야오밍 성범죄. 1번 팬더밍 성범죄, 2번 그루밍 성범죄, 3번 야오밍 성범죄. 네, 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보기는 다 밍으로 끝나네요. 네. 덕원 씨 힌트를 좀 들으시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이 단어가 길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다른 보기들이 뜻을 알면 좀 실수를 좀 잘할 만한 그런 보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농구 선수분의 이름도 있는 것 같고, 중국 농구 선수죠. 네, 그 사람.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나온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좀 시사 용어 중에 하나인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팬덤을 형성해서 아하. 이제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여론 같은 것들을 주도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라서 좀 팬덤에 관련된 단어가 좀 다른 보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 아닌 두 개가 무엇이다 설명해 주셨는데 소영 씨 추가적으로 힌트 좀 주시죠. 제가 또 스포츠 뉴스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렇죠. 얘기하셨던 농구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네. 이 NBA에서 가장 유명했던 동양인 농구 선수인데 그렇죠. 이 농구 선수를 다뤘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였냐면 Year of Yao 아하. 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훈제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발표할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뤄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저를 아주 분노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네. 동물을 상대로 한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입니다. 먼저 관련 MBC 뉴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이번 달에만 최소 7마리의 길고양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누군가 잔혹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와 사지 등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배 쪽만 다 있었어요. 다른 쪽은 괜찮았고 그래서 아직 숨이 살아 붙어 있어서 심폐소생술도 했는데 고양이 사체를 부검한 경찰은 이전 사건과 동일 범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네, 길고양이들에 대한 잔인한 학대 그리고 살해 사건인데요. 아, 정말 박소연 아나운서가 분노할 만하네요. 저도 이거 보고 많이 분노했고요. 네. 덕원 씨는 혹시 네. 반려동물 키워본 적 있으세요? 저는 키우고 있진 않고 임시 보호를 한번 해봤는데 아, 임시보호요. 그 동물들도 진짜 그 새끼들 보고 있으면 네. 진짜 그 아이들 보는 것처럼 그럼요. 정이 가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학대하는 사건들이 많은지 좀 아. 안타깝습니다. 예. 박소연 아나운서 특별히 분노한 이유가 반려동물하고 관계가 좀 네, 있어서인가요? 저는 13년째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아. 있는데 이젠 강아지도 아니고 네. 개라고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성견이죠. 근데 제가 이제 키우면서 느낀 게 동물들도 감정을 다 느끼고 네.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대를 했다는 게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캣맘과 관련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에 그렇죠? 맞아요. 이제 캣맘이라고 하는 게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고 또 보살펴주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을 캣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길냥이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누구나 이 사건을 접하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표디께 이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앞서 뉴스에서도 잠깐 들으셨지만 청취자 여러분께 혹시 또 이 사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좀 자세하게 내용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1월입니다. 경북 포항시에 버려진 양어장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와 혈흔이 발견됩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건데요. 수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체포된 범인은 29살 남성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 범인은 길고양이를 18마리가 넘게 포획해서 이 가운데 6마리를 죽였고요. 또 집에서도 새끼 고양이의 송곳니를 절단하는 등의 학대를 하면서 이 사진을 SNS에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또 신고자들에게 악의적인 협박을 한 점도 인정이 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은요.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동안 딱 5명에 불과할 정도로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이 사람은 자신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호기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동물을 학대한 것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네. 하지만 엊그제 화요일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요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범죄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네. 엄벌을 촉구한 거죠. 동물학대에 대한 사건을 저도 몇 번 봤었는데 예. 보통 뭐 구형이나 판결에서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검찰이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무겁게 형을 내린 걸 보면 그 부분도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박소연 아나운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두 사건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버려진 양화장은 경기도 화성 사건이고요. 포항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주로 학교 근처 정류장 이런 곳에 주로 그 고양이 사체 전치를 하고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이 길고양이 연쇄살인 사건 전개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동물 학대는 강력범죄입니다. 강력 범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지금 심각한 범죄들, 뭐 살인, 뭐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높게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덕원 씨 말씀해 주셨지만 강력범죄란 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일컫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훼손을 동반하는 살인 혹은 성폭행 네. 그리고 방화라든지 강도 이런 범행을 주로 강력범죄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경향에 미국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FBI 연방수사국에서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강력범죄 카테고리에 추가시키게 된 겁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네. 하나는 동물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들 중에 특히 잔혹성이 심각한 사람들은 이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상해나 살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동물도 역시 생명이고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고 생명에 대한 잔악성, 가혹성이 이렇게 투영되는 범죄는 그 자체로서 강력범죄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네. 동물을 재산으로 인식하는 재물 생명으로 보는 거다. 손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저도 그렇게 음. 누군가 애완 반려동물을 네, 이제 상하게 했을 때, 뭐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그걸 재산 취급해서 그러니까요. 하는 경우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이제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미에서 동물학대는 강력범죄라는 그런 키워드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범죄는 그 사람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복수하려는 사람들의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사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원한을 산다거나 뭐 잘못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동물을 학대하는 심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가 있죠.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박수영 아나운서 말이 맞고요. 그 동물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흔히 심리학용어로 투사라고 하죠. 특정 대상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혐오, 열등감 이런 것들을 쏟아내서 네. 그들에게 폭력이나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동물 중에서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뭐 설화나 이야기나 동화 속에서 좀 무섭고 때론 사악한 존재로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귀신이 네. 투영된다든지. 그리고 고양이는 성격상 개랑 좀 달라가지고 반려인들 사람에게 막 살갑게 다가오고 이렇게 만지는 걸 허용하지도 잘 그런 않고요. 상황이 있죠. 네.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고양이를 향해서 그러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분노, 불만, 또는 억눌린 욕구 이런 것들을 쏟아내도 괜찮다라는 합리화를 하기에 조금 유리한 네. 어떻게 보면 과거의 문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 네. 그래서 특히 다른 동물보다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이런 강력 범죄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한 네. 것은 그 중에 일부는 어린 시절에 고양이 때문에 놀랐다든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예, 그런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투사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과 또 이번처럼 되게 연쇄적이고 네. 아주 정말 집요하고 잔혹하게 하는 경우는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가요? 일시적으로 그런 분노를 표출해내는 형태도 나쁘고 위험하긴 물론 하지만 나쁘죠. 예. 더 심각한 게 지금 덕원 씨 말씀처럼 연쇄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계획적이고 네. 치밀하게 여기에 더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결과물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과시도 좀 위험한 것 여러 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잔혹한 모습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서상으로도 해롭고 무척 커다란 피해를 여러 사람들에게 대중 공중에게 사실은 SNS를 통해서 또 이제 올리면은 네. 게시하는 파급력이- 심리가 과시욕 때문인가요? 과시욕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의 열등감이죠. 자기의 상황,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 남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죠. 무시당하고 있고 또는 자기가 성과도 올리지 못했고 뭐 또래나 유사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네. 너무 자기는 열악하고 네. 이러한 상황인 것을 어디엔가는 탓을 하고 싶은데 자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사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 사회 중에서 어느 대상을 향해서 네. 이 분노를 표출할까? 자기가 또 그런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벌받고 싶진 않아요. 비난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건 이 세상에 해로운 동물, 생태계에도 네. 해롭고 유해 조수로도 선정되어 있고 특히 호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그 많이 네. 좀 수가 많은 개체 수가 많은 들고양이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포획이나 살상을 허가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정당성을 이제 갖는 정당성을 거군요. 네. 자기가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양이 대상 연쇄 살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뭐 단순히 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는 어디 포항이었나 그 사건 보면 예.
고양이를 이제 잔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거의 고문을 했어요. 전시를 해놓은 나무 위에 걸어놓고 이런 사건까지도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포항에서 일어난 사건. 네. H 뭐 대학교 대학교에서. 내부와 인근에서 주로 많이 행해졌죠. 네. 근데 이 가해자는 그 학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학생도 정말요? 아니고. 그런데 게시물을 붙여놓은 게 마치 자기가 학생인 것처럼 학생들의 고양이에 대한 어떤 민원을 자기가 해결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그 게시를 해놓고 역시 정당성을 추구했네요. 예. 거기다 종교적인 부분까지 개입을 시킵니다. 아이고. 자기가 마치 신의 뜻을 네. 또 종교에서의 그러한 의미를 이런 고양이 사례와 전시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인 것처럼 네. 그러한 부분들이 다 허망하고 허상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내부에 있는 낮은 자존감 이것을 해소하고 싶어 하지만 네. 그게 충족되진 않습니다. 이런 연쇄적인 어떤 그런 살해 혹은 이제 학대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좀 비슷한 성향과 상황을 가진 걸까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개별 네. 사건마다 이 가해자들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열등감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 강하고 네. 분노가 많고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활치 않고요. 네. 소통이나 대화를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은 정신과적으로 좀 진단을 받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네.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나 뭐 사회 경제적인 그런 뭐 지위로나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요. 연령별로도 또 충북에서 발생한 연쇄 고양이 살해 사건의 용의자는 70대 할아버지였고요. 한동대 사건은 청년이고요. 그리고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도 청년이고요. 각각의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딱 한 가지로 뭐 고양이 또는 동물 학대범은 이런 네. 사람이야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는 학대하지 않겠다.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렇게 잔인한 행동들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에 돌아갔을 때 정말 그렇게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새 삶을 살 수 있을지도 저는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걱정이고요. 그렇게 말로만 한다고 사실 반성했다고 네.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그 진정성. 그리고 설사 스스로는 반성한다고 정말 스스로 네. 믿는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지 그건 사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정을 해야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제3자로서 제한된 자료로 분석하는 내용,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네. 남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행동을 할 땐 이런 생각이었고 정말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았지만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이 되지 나 혼자는 안 됩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인정을 해야 변화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든지 액션 플랜을 제시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겠다든지 혹은 나를 처벌해 주십시오. 일정 기간 동안은 제가 구금을 해서 당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라든지 이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저 사람이 변화하려는 노력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보니까 단순히 동물만 해치는 게 아니라 동물을 돕거나 신고하는 사람을 뭐 위협하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람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범행 대상으로. 네, 이게 모든 동물 학대범이 사람에 대한 범죄자, 강력범죄자로 변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동물 학대에서만 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하지만 역으로 봤을 때 역시 미국 FBI가 이렇게 강력범죄를 분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연쇄살인범 중에 그들의 경력과 이력을 조사해 봤더니 최소한 확인되는 것만 70% 이상이 과거 동물 학대 경험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 학대범이
사람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사람을 상대로 한 이유 없는 네. 그런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중에 대부분은 동물 학대부터 시작을 한다. 조심해야겠네요. 유영철, 강호순 모두 동물 학대를 사전에 했었고요. 또는 동물 학대를 통해서 살인의 예행 연습을 하기도 했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교시에 여러분께 추리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문제 범죄 종류를 여쭙는 퀴즈를 드렸었죠. 갈수록 늘고 있는 범죄인데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다음에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상대가 성관계를 스스로 허락하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은 미성년자들을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에 이루어지는 성범죄인데요. 이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내가 범죄 대상이다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협박, 회유를 통해서 통제하는 성범죄. 보기 3가지 드렸었는데요. 팬더밍, 그루밍, 야오밍 중에서 2번이 정답이죠. 정답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저 해외 뉴스에서 해외 유명 배우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그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착취 대상으로 삼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문제 사실은 오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그루밍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처음에는 말들 네. 그 마부가 왜 그 소리나 빛 같은 걸로 손질해주는. 네, 갈기 이렇게 손질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그루밍이라고 하거든요. 쓰다듬어주고 다 그 씻겨주고 이런 네네. 것들. 네. 고양이나 개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털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행위를 그루밍이라고 네. 하는데 그렇게 그루밍을 해주는 사람과 그 대상인 동물과 라퍼가 형성이 되고 서로 간의 관계, 신뢰관계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해당되는 동물이 애착관계를 가지면서 그 반려인이나 또는 관리자, 케어테이커 이런 사람에게 정을 느끼고 또 따르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좋은 어떤 그 과정인데 그렇죠. 이용해 먹는 거군요,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이 범죄에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초기부터 이 네. 범죄자들은 범죄를 미리 계획을 하고 그런 잘해주는 행동들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때로는 처음에는 명백한 그런 범죄 의사 없이 그루밍이 시작되었다가 그루밍을 통해서 어린이나 청소년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무 잘 따르고 순종하니까 범죄 의사가 그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그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처음에 정말 그런 의사를 가졌는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그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그냥 뭐 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네. 나중에 그걸 깨닫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예방을 하거나 그 전조를 좀 알아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피해 대상자가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는 많아도 예를 들어 이제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지위나 관계상 네. 그루밍 대상이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예방하기보다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도와줘야.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지금 보이는 태도가 그전과 다른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루밍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발표해 주실까요? 네, 3118님. 정답은 그루밍 범죄입니다. 1582번님도 그루밍 성범죄는 아마 저도 모른 채로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무섭고 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범죄인 것 같습니다. 네, 3095님. 정답 그루밍입니다. 표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니통에서 정미선님이 2번 그루밍입니다. 이런 범죄는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맞아요. 1739님. 정답 2번이요. 언제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이분들 포함해서 오늘 추리 퀴즈 맞추신 분 가운데 모두 5분 선정해서 훈제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그리고 MBC의 간판 박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